네, 이어서 이제 그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도 좀 이렇게 다뤄봐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데 거기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요지를 소개해드리면은 이런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민주당도 여당 파트너로서 대체 불가한 정당이라는 꿈을 함께 꾸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뭉치는 것도 성장도 중요하다는 말을 하셨다는데 뭉치는 것도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하다는 말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시는 그 제3의 길, 그러니까 우리 똘똘 뭉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연 네. 확장을 해야 한다. 예, 그 말씀인 것이고 외연 확장의 중요성은 뭐 어디에 그 이익을 위해서, 뭐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혹은 뭐 공소취소 거래를 위해서 그런 건 당연히 아니고 외연 확장을 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정권 재창출을 못하면 지금 현 정권에서 만든 수많은 개혁들과 법안들과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똥통으로 빠져들어가고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결과가 되니까 이 정권 안에서 선명하게 뭘 하는지 보다 점진적으로 하되 이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가면서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얘기를 거죠. 한 거고 네. 이어서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은 코닥, 블록버스터, 노키아는 정체성만 유지하고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대중의 선택에서 멀어졌다는 말을 했는데 코닥은 여러분들 많이 아다시피 필름 업체인데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고 블록버스터는 오프라인 비디오 렌탈 업체인데 한때는 넷플릭스를 누르는 업체였지만 실제로 그 업종 변환에 실패하게 되면서 사양 산업에 접어들었고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핸드폰 만드는 업체 피처폰, 스마트폰 전 시대를 호령했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서 도태된 경향이 있는 건데 이 세 업체를 열거하면서 대중의 선택을 강조한 부분 이정주 기자 어떤 그 부분에 착목했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 이슈를 든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과거에 전통적인 산업의 강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강자들이 본인의 1위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리딩 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체된 거예요. 예. 점유율만 믿고 소위 말해서 정체된 상태죠. 그런 거를 이제 산업 정치를 정치에 빗댄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민주당이 지금 다수석을 갖고 있지만 180석? 그러니까 범여권 연합하면 180석, 170석 되잖아요. 현재 이 민주당의 어떤 가는 정책 방향 그리고 현재 강령 여기서 정치하면 민주당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강훈식 비서장이 꿈보다 해몽인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 노키아나 블록버스터 코닥이 가장 먼저 무너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때문에 무너졌죠? 네. 제가 이제 주식 좀 하잖아요 원래. 네. 그렇죠. 요게 네. 이제 원래 무너질 때 분석해 보면 미래 수요자를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래 수요자. 지금 당장 이 코닥 필름 쓰고 있는 사람도 있죠. 1970년대 막 베트남전 이후에 사진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그러면서 필름 쓰는 사람 많은데 이 사람들은 노령화됩니다. 노령화되고 결국은 그 생로병사 그 떠나게 세대의 돼요. 종말과 함께 그 쓰임새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퇴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인간의 생애 주기를 봤을 때는 주요 수요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 사람들이 캐파가 적어도 어린 연령,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는 새싹들, 그리고 어린이, 2030, 10대, 20대 여기를 공략하게 되는 산업도 그럴진데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뭐라 하냐? 2030 지금 지지율 몇 프로 나옵니까? 이거 냉엄한 현실이에요. 서울에서 20대 남성, 20대 여성 서울시장 이번에 보세요. 다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오세훈 시장이 유리했는데 갈수록 그게 강화되고 있어요. 변하는 민주당의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2030, 1020이나 2030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식의 공정 이슈를 지금 다가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 민주당이 고민할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을 과거의 산업의 명멸을 통해서 알기 쉽게 의원들한테 그렇죠. 먼저 설명을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비유가 정치권으로 넘어옵니다. 영국의 노동당 사례를 들게 되는데 신노동당 토니 블레어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존 노동자 플러스 알파로서 새로운 수요층인 몬데오맨을 설정하며 다채로운 캠페인을 전개하는 제3의 길이 있었다는 말을 했는데 요건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90년대 영국에서 노동당이 기존 노동당 계급 외에 새로운 핵심 지지층으로 설정한 중상층, 실용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을 상징하는 용어가 몬데오맨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시 영국에서 중형차로 인기를 끌었던 포드 몬데오라는 차를 몰던 남자를 몬데오모냐 불렀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을 열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정당으로의 전환을 획책하는
뉴 노동당 플랜을 했기 때문에 노동당이 상당 기간 선거 결과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정치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앤서니 기든스 이제 사회학자인데 이게 더 서드웨이라고 원래 이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걸 차용해서 선거에 승리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또 다른 평가가 있긴 한데 그거는 전 세계적인 어떤 변화 때문에 또 무너진 것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정당 정치는 우리 뭐 더 잘 알지만 과거에 영미권에서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 계층, 그러니까 유산 계급 그리고 노동자 계층, 프롤레타리아. 네, 무상 계급. 이 양쪽이 이제 투표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보세요. 이론적으로는 무상 계급이 이깁니다. 우리나라 서울 있잖아요. 무주택자가 60%예요. 서울 전체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전원이 투표하면 무주택자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유주택자 쪽에 정책을 쓰는 국민의힘이 늘 이겨요.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투표율에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무주택자들이 자신의 준거 집단을 무주택자로 잡지 않아요. 나도 유주택이 될 거라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기도 해요. 꿈을 품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그 선거의 복합적인 영향을 보면 단순히 지금 쪽수가 많다 해서 노동자층에 호소한다고 해서 당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미 그 1996년이죠. 앤서니 기든스가 이제 이걸 표방할 때 영국은 우리보다 먼저 만난 미래를 당시에 경험했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온 거예요. 중간에 이제 영미권하고 다른 점 우리 하나죠. 우리는 독재 정권의 어떤 사슬에서 벗어나는데 오래 걸렸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처럼 미친놈 만나버리니까 뭐 계엄이 있었고, 뭐 극우파 있었고 하니까 이게 약간 좌충우돌하면서 와서 그렇지. 우리도 그런 사회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노령화나 현재 소득 대비나 부익부 빈익빈 벌어진 거 보면 우리도 유럽이나 미국이 갔던 길을 얼추 비슷하게 경제적으로는 경험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그 시기가 그래서 강원식 비서실장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산업의 변모, 정치의 변모를 통해서 의원들에게 워크숍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다 청취한 사람들이 사후적으로 이 말을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이정주 기자가 당시에 자리에 있던 의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말을 다 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총평을 하고 이해했겠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중도 실용 외연 확장이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념에 너무 얽매이면 안 돼요. 이제는 이념 정치로 우리가 알았던 반일 그 특유의 민주당 특유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한 건 다 불로소득이야. 싹 다 불로소득이야. 한 푼도 안 돼. 그리고 반일 정서, 자본가는 때려 죽여야 돼. 상속세는 왜 낮추냐?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노동자의 노조 편의주의 무조건. 이번에 봤지만 귀족 노조 뭐 소위 말해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구분도 안 합니다. 그냥 노조는 우리 편. 이런 식의 경직된 사고들. 이거를 부분적으로는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야만이 우리 정당이 천년만년 해세만년 할 수 있는 거고 가깝게는 총선, 멀게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도약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을 대리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동지의 언어에 대해서 미키 루크라고 불린 이상호 씨 같은 경우에는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 내용 SNS 글을 아마 봤을 것이고 그렇죠. 그 글에 대해서는 왜 어떤 배경에서 미키 루크가 지금 나섰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민주당 쪽에 그 정치 고관여층들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물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이 소문이 많이 돌았었는데 저도 이제 민주당 쪽에 아는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꽤 되니까 과거에 이제 2002년 때부터 2002년 그 전부터 친노 세력 그분들과 함께했던 제 취재원이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네, 제가 한 번씩 근거할 때 물어봐요 그분한테 전화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왜 이렇게 갑자기 문조털레 멸칭이 지금 있는 거냐 한두 달 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취재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답이 나왔냐면 벌써 한 석 달 전이죠 석 달 전에 제가 이 사람 이름 들었거든요 알고는 있었고 근데 미키르크는 필명이죠 이 사람이 친노 노사모 맞아요. 1세대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분명으로는. 그래서 부산에서는 뭐 사실 정치적 영향이 넘버 원이냐 넘버 투냐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마쿠 실세 네, 미키르크 이상호 씨인데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하는 거 이면에는 하도 뭐 KTV 예를 들면 이매진 나 비쳤냐 안 비쳤냐 김호중이 그러고 있고 대통령 순방 나가면 계속 뭐 조이대 음모론 펴고 있고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합당 던지고 있고 도대체 정청래 대표 왜 이러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한테 돌아온 대답 세 글자가 이상호였어요. 실제로 근데 근거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네, 그건 모르죠. 그럼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풍문이 있었다. 그런 풍문이 이미 3개월 전, 저 말고도 기자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정청래 전 대표협회는 이상호, 미키루크 이상호가 있다. 그래서 이상호 씨가 전략을 짜주고 정청래 대표의 귀를 잡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게 다수의 취재원의 증언이었고 그게 지금 맞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상호 씨가 전혀 관련해서 안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물 밖으로 나오죠? 왜? 제 추론컨대 위기감을 느낀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다. 원래 그 진정한 책사들은 뭐 범증, 장량 이런 사람들은 물 밑에 있어야 됩니다. 범증, 장량이 뭔데 설치입니까?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침잠하면서 그렇죠. 조용한 조언을 보통은 한다. 그렇죠. 네. 김건희 봐봐요, 김건희. 나대고 다니다가 이제 잘리잖아요. 근데 진짜 마코 실세는 안 나와야 되는데 마코 실세가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진짜 급하면. 아니 오히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분이 정청래 전 대표 영향을 안 끼치는데 공개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야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라도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지금까지는 굳이 페이스북으로 공개적으로 적용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3위기를 나오니까 바로 딱 적용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타이밍도 묘합니다. 왜? 이거 이제 워크샵 한다고 하는 이번 주말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그래 봐요. 아까도 말했지만 주말에 정청래 전 대표, 물론 이상호 씨랑 이거는 이제 제 취재원의 얘기예요. 네. 정청래 전 대표와 이상호 씨가 연관이 있다고 가정하자면 취재원 말대로 정청래 전 대표가 하이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에 갔어요. 생가 간 날 그 즈음에 이 글이 올라옵니다.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 제3의 길을 가장 먼저 실천했던 사람 민주당에 DJ예요, DJ. 그렇게 따지면 이상호 씨는 지금 DJ를 까는 거예요. 아니 한번 지금 내부에 충돌이 있잖아요. 아, 액면 그대로 이렇게 맞대서 비교를 해보면 그렇다는 네. 거니까. 네. 네. 하이더는 뭐하러 갑니까? 김대중의 생각, 김대중의 행동 따르지도 않을 거잖아요. 지금 보면 본인 측근이라는 사람 지금 이상호 씨는 다른 말 하고 있잖아요. JP랑 어떻게 손을 잡아요? 군발이랑 박태준 씨 어떻게 고용합니까? 우리 길을 가야지. 그건 기회주기 협잡이죠. 그만큼 협잡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 사례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 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나쁜 부분은 어떤 대목이라고 느껴지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3의 길이라고 말하고 이현주 같은 류랑 더 크게 더 많이 함께하자는 의미인지 권리 당원들은 다 안다. 이현주는 왜 언급을 하며 권리 당원은 왜 언급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장 약한 고리를 때린 거죠. 예, 이현주 의원이 그 실제로 레코드를 보면 저는 평가는 객관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탈당을 많이 했고 원래 이제는 민주당에 있다가 안철수 국민의당에 갔다가 또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쪽에 왔다가 미래통합당 왔다가 전진당 만들었다가 뭐 삭발하고 그 취재할 때 앞에 있었거든요. 눈물 흘리고 왔다리 갔다리 한 게 있죠. 그 레코드는 이현주 의원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쏙 찍죠.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지금 이재명이라고 말하는 레떼를 붙일 수 있는 정치인들이 정말로 많은데 네. 그 중에서도 콕 집었다는 거죠. 네. 이현주가 얘기는. 유이재명 네. 보면 예를 들면 유이재명 정치인들 뭐 박균택 의원이나 강득구 의원이나 신인규 변호사나 우리 구교영 기자나 왜 나는 왜 껴? 아니 넘어가세요. 아닙니까? 빨리. 네. 아무튼 뭐 많잖아요. 본인이 찍으려면. 그렇죠. 근데 네. 그 중에 콕 이현주를 찍죠. 왜? 가장 약한 고리거든요. 가장 탈당을 많이 했고 탈당 이력이 많고 논란이 많은 사람. 여기다가 예를 들면 뭐 한준호 의원이나 박균택 의원 넣어보세요. 여기 말이 되나? 그러면은 아마도 뭔가 더 이제 어쩌면 세찬 반응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그리고 한준호 네. 의원 뭐 같은 유랑 더 크게 많이 하자는 의미인지 권리 당한다. 어쩌라고요? 여기서 한준호 의원이 뭐가 잘못됐는데요? 권리 당원이 찬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자극적인 사람 넣죠. 가장 사람들이 이쪽 진영 논리에서 가장 싫어할 만한 사람 타겟팅을 잡은 겁니다. 야, 그렇게 좀 해석할 여지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사실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상임위원장 삼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 자리도 못 받았고 그렇죠. 최근엔 특정인이 음란물과 합성한 영상이나 이런 것 영상인가요? 음란 게시물인가요? 이런 게시물, 것들 사진. 제작 유포해가지고 당 차원에서도 민영사상 대응을 모두 하겠다 이런 식의 나오는 판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조금 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면은 굉장히 간과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이현주 의원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그 이정주 기자 말한 대로 평가받을 요소가 있지만 또 최근에 그녀를 두고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는 납득하지 못할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이 탈당 어떤 레코드가 많은 건 많은 거고 그분 나름대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뭐 이현주 의원이든 뭐 유이재명 허은하 전 의원, 뭐 김용남 전 의원 다 평가를 받아요. 그거는 권리당원들이 평가 안 한다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다 하고 당원들이 다 해요. 그냥 일반 유권자 다 하고. 근데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나친 타겟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합성물 유포해서 여성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전당대회의 어떤 불똥이 이현주 의원에게 튄 거예요.
그러면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어떤 그 세력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인가 이런 추정도 기자들 사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이게.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 때리면 당연히 사람들이 약간 느슨해 있다가 아까 한준호 의원이 그러니까 뉴 이재명이라고 이제 일컫자면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DJ에게 예를 들면 박태준 당시 뭐 박태준, 김중권, 뭐 JP 할 거 없이 여러 사람이 영입됐을 때 충청권 인사가 영입돼도 네.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니까요. 다 JP랑 오른쪽 왼쪽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평가하자면 어중이 떠중이 들어오기도 하죠. 일단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근데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있는 유 이재명이라 일컫는 사람들도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넓다니까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잖아. 어떻게 보면 가장 논란이 많은 사람이죠. 이 사람의 사상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과 별개로 뭐 리박스쿨 당연히 잘못한 부분이 있죠. 저도 비판합니다. 근데 가장 오른쪽에서 논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걸 콕 집으면 왼쪽이 뭉칩니다. 아하. 네, 그걸 의도한 거라고 그러니까 전략 보여져요. 전술에 그런 태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네. 지적을 해주신 거고. 정치권에 자주 나오는 셈법이에요, 사실. 지금 러블리 서희님, 고스위님, 루이스님, 명소라님, 5579님이 야 이정주 진짜 똑똑하다. 오늘 폼 미쳤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희 와이프가 싫어합니다. 여기서 폼 그냥 적당히 하고 와야지. 우리 구교영 기자만 오면 제가 폼이 미쳐서 날뛰다가 이제 소송 갑자기 위험에. 이 128만 원이 되게 본인의 몸값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그럽니까? 출연료를 128만 원 주고 싶다. 저렇게 쌉니까? 뭐 이런 생각. 네. 아니 그게 소송 한 번 당하면 500이에요. 착수금만.